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기업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OK기업 이야기는 롯데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에 롯데 남매 모셨습니다. 롯데를 매의 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김익환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익환입니다. 매파만 있는 게 아니죠. 비둘기파라고 부를 수 있는 롯데 담당 기자인 이선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통산업부에서 롯데 담당하고 있는 이선아 기자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가면서 PT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롯데 부도설이 나온 게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죠. 그간 상황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롯데 부도설이 나온 지가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저희 지금 롯데 걱정보다 나라 걱정 더 하고 있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탄핵 정국에서 경찰 넘버 1, 2가 잇따라 구속이 됐죠. 어수선한 탄핵 정국 여파를 받아서 처음엔 경찰도 수사를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롯데가 수사를 의뢰한 게 11월 16일에 흔히 얘기한 찌라시 사설정보지가 유포된 다음에 11월 말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때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근데 경찰은 서울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좀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도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위에서 챙기지 않을 테니까 지금 탄핵 정국에 의해서 넘버 1, 2가 없으니까 결국에 롯데 수사도 좀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뭔가 좀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유포자, 정보지 유출자인 유포자를 아직도 특정을 못했습니다. 이 말은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건 주가인데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쇼핑 이런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가 중요한데 부도설이 났던 11월 16일, 그러니까 11월 18일에 주가가 모두 6% 이상,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여가 지났는데 그 부도설 직전으로 주가가 회복하지 못했어요. 다만 롯데지주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이 정말 중요한데 6월에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이 롯데 주요 계열사의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보통 6개월 내에 뭐 길게는 1년까지 가지만 신용 등급을 낮출 수도 있는데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용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가 롯데케미칼인데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조정을 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은행들이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정말 은행 중심적인 용어인데 말은 그냥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되는 조기 상환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던 게 흔히 얘기하는 그 독소조항 5라는 숫자가 있었죠. 이자 대비 영업이익 EBITDA라고 하잖아요. 그게 5배 이하가 되면 기한이익 상실, 조기 상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롯데 입장에선 독소 조항이었는데 이걸 제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응급실에 있다가 병실로 옮긴 정도다. 하지만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중환자실에 있는 건지 일반 병실에 있는 건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롯데케미칼이 가장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롯데그룹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보면 당연히 일본의 광윤사 롯데홀딩스 호텔롯데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텔롯데를 상장을 하려다가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롯데지주가 중간지주 역할을 하고 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지분을 롯데지주가 2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또 롯데건설의 또 최대 주주가 되죠. 그래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어려우면 롯데지주까지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결국에 중요한 건 롯데케미칼이고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롯데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데 있어서는 상당히 M&A를 많이 했잖아요. 그 M&A를 하는 과정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차입금이 많아졌다라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환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롯데가 과거에는 무차입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신격호 롯데 창업회장의 경영 방침에 따른 건데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호텔 롯데 차입금 합산액이 올해 9월에 28조 7,900억, 그러니까 30조 원에 육박하는 건데요. 2019년에 차입금 16조 원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좀 문제인데요. 그래서 좀 외부에서 우려의 시선이 늘어났고, 좀 이런 찌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문이 좀 확산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2년에 차입금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 롯데그룹이 M&A를 공격적으로 하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는 거겠죠, 당연히. 네, 그때 배터리 업체 그 일진 머티리얼즈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한 게 좀 영향이 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롯데가 차입금을 가지고 비투를 했다라는 건데 그 시기에
한국과 일본도 공교롭게 저금리 시대였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롯데가 일본 자금을 좀 많이 이용했다. 좀 궁금해 하시는 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롯데가 일본에서 1948년부터 시금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돈을 빌리려고 그 미즈호 은행이라든지 SMBC라든지 일본계 메가뱅크라고 하죠. 그런 것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긴밀해졌습니다. 일본계 은행이 지금 제공하는 금리는 한국 시중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기준금리는 한국에 비해서 한 0.6에서 최대한 4%포인트가량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롯데가 일본계 은행에서 빌리는 차입금 금리가 한국 시중은행보다는 통상 2에서 한 3%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2011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취임한 전후로 이런 일본계 자금을 바탕으로 M&A 거래를 대폭 늘렸거든요. 신 회장은 일본의 대표적 IB인 노무라 증권에 좀 근무하면서 이런 M&A에 좀 많이 밝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낮은 자금으로 M&A를 적극 나섰는데요. 대표적으로 2010년에 말레이시아 석유업체 타이탄을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고요. 2012년에는 하이마트를 1조 2천억 원에 샀고요. 2015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과의 빅딜이라고 해서 삼성 석유화학 부문을 3조 원에 인수했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의 인수대금 일부를 일본계 은행 차입금으로 조달합니다. 싸니까요. 일본계 자금을 많이 쓰는 이게 좀 너무 방만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차입금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롯데는 한 3개 시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격호 전 명예회장의 무차입 경영을 하던 그 시기가 있었고, 이제 신동빈 회장이 그룹 회장을 취임을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M&A를 하는데, 그때 일본 저금리 자금을 상당히 많이 차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시기가 2019년에 한일 간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으면서 좀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전에 실제 일본으로부터 롯데가 조달한 저금리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과의 그 관계를 좀 기업이 여신 얼마나 받았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공시 자료를 좀 분석해 보면요. 롯데그룹은 한 2010년대에 그 미주호 등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매년 한 3천억에서 많게는 한 수조 원, 2조 원 단위로 조달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같은 일본계 자금 조달 금리는 좀 굉장히 국내 은행 금리보다 굉장히 낮았고요. 심지어는 국채금리, 국가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국채금리보다도 낮은. 그러니까 롯데가 한국 정부보다 더 싸게 맞습니다. 일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그 배경은 일본계 은행들은 그 롯데 신용 등급을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보다 좀 더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일본에서 사업을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삼성도 현대차도 SK도 못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일본에 그런 사업 기반이 없으니까. 근데 롯데는 사실 일본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롯데그룹의 어떤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자금이 됐고, 누가 그러더라도 사실 금리가 싼 데서 당연히 돈을 빌리고 싶잖아요. 롯데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경우도 사례를 딱 꼽자면 2014년에 호텔 롯데가 그 미주호 은행에서 조달한 차입금리가 2.48%였거든요. 근데 당시 국채금리가 2.5에서 2.6이었는데 어떻게 국채금리가 더 낮게 발행했냐 해서 굉장히 그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일 분쟁이 있었던 2019년, 2020년부터는 변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좀 한일 그 좀 분쟁이 좀 갈등이 좀 심화된 문재인 정부 때였었죠. 수출 규제를 좀 일본이 내놨고, 거기에 좀 마찰음이 좀 커지다 보니까 롯데도 그런 일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한 0.5%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아까 금리 그걸 보면 이제 코로나 때까지 다 제로, 우리는 0.5%까지 떨어졌다가 짧은 시기에 3.5로까지 올라갔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였다가 0.25 이 정도까지 순위 올라갔으니까, 그 시기에 일본 은행들도 한일 분쟁, 한일 이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또 결국에 차환을 하게 되잖아요. 채권이든 대출은 만기가 있을 거고, 그때 좀 이제 회수를 하면 롯데는 그 입장에서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옮겨 탈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계 은행 내지는 한국에서 회사채를 인수해줄 주체를 구하다 보니까 제로금리였던 게 갑자기 3, 4%까지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자 비용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롯데 아킬레스건 컴플렉스가 항상 그런 거잖아요. 이선화 기자는 잘 알 텐데 롯데는 일본 기업입니까? 한국 기업입니까? 이런 분명히 그런 어떤 의식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일본 은행, 일본 자금보다는 한국 자금을 쓰자. 그 당시에는 코로나였으니까 그래서 덜 올라갈 때였으니까. 근데 그걸 옮겨 탔는데 갑자기 금리가 폭등을 해서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롯데도 좀 약간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또 이번에 최근에 유동성 위기설의 근원이 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재무약정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일본 미주은행하고 맺게 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유동성 위기설이 따지고 보면 일본 은행과의 그 관계에서 비롯했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라는 5배 이하가 되면 조기 상환한다라는 조건이 일본계 은행들의 흔한 어떤 관행 내지는 통화는 불문율 이런 거고 국내 은행들은 잘 그런 걸 잘 걸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국내 은행에서도 일부 걸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했던 옛날에 대한항공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았을 경우에는 이런 뭐 재무약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게는 영업이익이 2조 원씩 벌리던 회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거든요. 100% 미만인데. 그래서 일본 은행이 이런 재무 약정을 좀 요구해서 그걸 굳이 그 롯데케미칼이 왜 그 수용을 했냐라고 해서 IB 업계에서도 의구심이 매우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당시 롯데케미칼이 그래도 재무약정을 걸고서라도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으로 재무약정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롯데케미칼이 적자가 나면서 재무약정이 임계철선이 되면서 결국 유동성 위기설로 좀 번지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겠죠. 그때 당시에는 뭐 적자가 이렇게 3년 연속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인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롯데도 할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롯데 흔한 말 맞다나 잃어버린 10년을 반추를 해보면 2015년에 롯데그룹의 형제 간의 형제인한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었어요. 그래도 면세점이나 유통은 그 당시에 잘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2018년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됩니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수감됐다가 풀려났어요. 이제 좀 하려고 하던 차에 또 뭐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집니다. 2019년에. 그래서 코로나가 1, 2년 가다 보면 2021년에 신동민 회장도 있고 그룹도 정상화될 것 같아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게 M&A예요. 근데 이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정말 잘 나갈 때 M&A를 해서 2010년대 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 그룹의 특수성 때문에 외풍과 그리고 내분에 의해서 이렇게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실기를 하다 보니까 M&A가 늦었고 그게 결국에 현 상황을 맞게 됐는데 그 상황 중간에 일본 은행의 저금리가 또 부메랑이 돼서 비용을 더욱더 증폭시켰다라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불행은 홀로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걸 느끼고 지금 롯데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들, 자영업자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텐데 그걸 극복하는 게 저력일 텐데 롯데도 당연히 저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력에 대해서는 이제 이선화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롯데가 특히 화학에서 어렵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식품 유통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 이뤄내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을 일단 보면 롯데 웰푸드, 그러니까 옛날 롯데 제과는 매출이 3조 867억 원에서 3조 737억 원으로 0.4% 소폭 감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1,478억 원에서 1,767억 원으로 19.5%나 확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4분기까지 하면 2천억을 넘어서서 이제 사상 최대 기록을 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게 뭐 최근에 빼빼로나 뭐 가나 초콜릿 같은 그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같은 해외 시장에서 그러니까 K푸드 열풍을 타고 상품이 잘 팔린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도 보면요.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로 올 3분기 누계로 보면 매출이 3.8%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6.5% 개선됐거든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유통 어렵다고 하니까 화학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저기 점포 팔고 하면서 덩치는 줄였지만 수익성은 좋아졌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잘 안 되는 점포는 그래도 과감하게 접고 나머지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리뉴얼을 좀 한 게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베트남 같은 해외에다가 점포를 내서 좀 호실적을 내기도 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찌라시 사태 이후인 11월 말에 롯데그룹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화학이나 호텔 등에서는 1년 만에 CEO들이 대거 물갈이 됐거든요. 근데 식품과 유통에서는 거의 다 유임이 됐습니다. 실적을 그대로 인사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베트남 부분이 있었다라는 건데 롯데가 가장 힘든 게 중국에서 쓴맛을 봤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선 나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잘하고 있나요? 롯데의 이제 희망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지난해 9월에 하노이의 신흥 부촌인 서호 신도시에다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를 냈는데요. 이게 단순히 백화점 하나만 낸 건 아니고 5성급 호텔, 마트, 영화관, 뭐 아쿠아리움,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다 총집합해가지고 우리나라 잠실 같은 대규모 쇼핑타운을 만든 거죠. 이게 실제로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오픈 1년 만인 지난 9월에는 누적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노이 인구수가 860만 명이거든요. 하노이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가봤다 이건 거네요. 네, 산술적으로. 네, 인구보다 훨씬 많이 방문을 했으니까 뭐 일종의 랜드마크라고 이제 불러도 되겠죠. 연말까지 이제 누적 거래액도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여기에 성공에 힘입어가지고 올 3분기 실적을 보면 해외 백화점 사업 매출이 특히 60.5% 늘었어요. 뭐 해외 마트도 마찬가지로 2.1% 소폭 늘었고요. 뭐 액수로 따지면 아직 뭐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많진 않은데 그래도 롯데가 해외 무대에서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롯데케미칼에 가려서 다른 게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화학 외에 유통과 특히 식품 분야에서는 상당히 사상 최대. 롯데 웰푸드 얘기하셨지만 롯데 칠성도 네. 나름 괜찮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주력 계열사인 전체 롯데그룹에서 334잖아요. 화학이 30%, 유통이 30%, 나머지가 40%인데 화학 분야가 좀 더 많죠. 케미칼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롯데 지주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전망이 이렇게 다 모든 신평사들이 낮췄고요. 그리고 전체 실적을 3분기까지 보면 딱 보면 아세요. 롯데케미칼과 에너지 머티리얼 이런 화학 분야 쪽에 다 적자가 크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이익이 줄었죠. 근데 이건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주요 그룹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잖아요. 지난해 몇 올해가 힘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쇼핑과 롯데웰푸드는 선방 잘하고 있고 롯데지주도 중간지주 회사이니까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엔 롯데케미칼이라는 거죠. 대규모 적자에다가 그룹에서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 이 적자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앞으로 정말 괜찮아질까요? 김익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케미칼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도 한 6,600억 정도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내년도 좀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롯데케미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머지 맞습니다. 석유화학 회사들 다 어려운 거잖아요. 비슷한 뭐 LG화학, 여천 NCC, 대한유화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근데 특히 롯데케미칼이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사업 다변화를 좀 미리 구축해 놨는데 롯데케미칼은 그 화학산업 올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중국이 저가의 그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내면서 그 제품 가격이 폭락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부도 석유화학 업체들을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 재편을 도우려고 좀 나섰습니다. 이달 정부가 그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과 친환경 고부가 가치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발표한 건데요. 롯데케미칼 등의 사업적 재편이 이어질지는 솔직히 미지수지만 지금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업들과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고요.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한 일본 저금리가 한국 고금리 자금으로 치환을 하면서 롯데가 어려워진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이자 비용,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하려면 케미칼이 어려울 때 다른 계열사들이 좀 선전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캐시카우가 있을까요? 이선화 기자, 아까 얘기한 식품, 유통 계속 좋아지는 건가요?
네, 계속 뭐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해외 사업 성패 여부에 따라서 캐시카우로 뭐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이제 호텔 롯데 산하의 뭐 렌터카 계열사 롯데렌탈도 1조 6천억 원에 팔면서 일단은 유동성에 급한 불을 끈 상태이고 L7, 롯데 시티호텔 이런 데도 좀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유동성에는 아무튼 응급실에서 나왔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케미칼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국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치명타가 될 텐데 그 신용 등급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케미칼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그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그 롯데 신용등급 좀 전망은 사실 좀 그렇게 밝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겠지만 주요 계열사들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뒤에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건데요. 6개월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내리진 않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뭐 하향 조정이 되진 않았지만 근데 내년에 뭐 실적이 나오고 근데 그 실적이 뭐 올해처럼 나쁘다 그러면 또 강등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문제는 내년에 그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롯데그룹 차입금이 4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갚기 위해서 회사채를 다시 발행하는 건데요. 그때마다 이런 신용 등급이라든지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설이 더 번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그 신용 등급 전망이 뭐 그렇게 크게 밝다고는 말씀 못. 그 방금 얘기하신 그 회사채 만기가 내년에 롯데가 4조 원 정도 4조 3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롯데케미칼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롯데 케미칼이 한 3천억 원 정도. 그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건 되게 다행인 부분인 거네요. 그죠? 내년에 흑자만 된다면은 흑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네, 어려운 그렇습니다. 얘기죠. 좋습니다. 네, 다들 우리의 희망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해왔던 롯데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뭐 식품과 유통인 건 아는데 해외에서 찾고 있는 게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정말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다들 뭐 주목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 될까라는 뭐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한데 롯데가 일단 뭐 사드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서 상처를 입긴 했지만 사실은 내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성장을 하려면 해외 진출은 좀 숙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최근에 부는 좀 K 열풍이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중국이 워낙 강대국이기도 하고 규제도 강한 데다가 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뭐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팬심이나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롯데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중국하고 지금의 뭐 베트남 등 동남아 사업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동남아는 중국에 비해서 외국 자본 유치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이미 민간 단계에서 뭐 K 컨텐츠 팬층이 확실하게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시장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롯데의 어떤 해외 진출에 있어서 큰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비엔남에서 롯데 L 열풍이 불기를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저희 다 바라고 있고요. 꼭 그랬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무차입에서 차입 경영, 신동빈 회장 취임이면서 차입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그 시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그 와중에 일본계 저금리 자금을 이용해서 공격적 M&A에 나섰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부분을 김익한 기자가 짚어줬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롯데케미칼만 있는 게 아니라 롯데에는 알짜 기업, 그래도 잘 나가는 뭐 롯데 웰푸드나 롯데 쇼핑을 중심으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인 베트남에서 모멘텀을 찾고 있다. 이 부분을 이선아 기자가 짚어줬습니다. 예, 오늘 저 OK 기업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